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더스윙에서 개발 총괄을 맡고 있는 허승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세션은 이제 저희의 데이터 플랫폼이 작년에 데이터브릭스로 이관이 되었는데 그 이관을 하면서 저희가 어떤 부분이 좀 힘들었고 어떤 부분으로 이득을 좀 보고 있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얼마만큼 좋아졌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그 경험들을 좀 공유하는 세션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서 저희가 어떤 서비스를 하는 회사인지부터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 회사를 이제 그 킥보드와 자전거 공유 서비스만 제공하는 서비스 회사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저희는 많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스윙 앱에서는 그 공유 서비스도 하지만 택시를 호출할 수도 있고 그리고 올 4월부터는 저희가 이제 버스와 전철을 탈 수 있는 교통카드 기능까지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또 별도의 서비스로 저희가 월 전기자전거를 월 구독 형태로 부담이 적은 형태로 타볼 수 있도록 하는 수압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또 작년 연말에는 저희가 옐로우버스라는 그 회사를 인수하면서 저희가 통합 셔틀버스까지 하면서 이제 그 노선 최적화와 운영 최적화까지를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차를 위한 도시가 결국 사람을 위한 도시로 바뀌어야 된다고 믿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럽의 많은 도시들은 기존에 차로 점령되어 있던 도로를 사람으로 또 자전거 같은 친환경 유동수단으로 다닐 수 있도록 개선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거는 비단 유럽의 흐름뿐만 아니라 저희 나라, 서울, 온갖 저희 안의 도시도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사람이 진짜 살기 좋은 도시로 변화하는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동차 중심 도시를 벗어나서 이제 결국 자가용의 의존도를 낮추고 그렇다 보면 이제 점점 더 살기 좋은 도시가 될 거라고 믿으며 저희는 저희 자체적으로 이제 종합적인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자가용이 아닌 모든 이동 수단을 좀 커버하고자 열심히 일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킥보드나 이제 버스, 지하철 그리고 택시 거기에 이제 차량 공유나 셔틀까지를 포함하는 온갖 이동 수단을 좀 커버하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당연히 그러려면 저희 내부적으로도 아주 유연하고 강력한 데이터 플랫폼은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저희가 어떤 플랫폼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같이 좀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처음에 빅쿼리를 데이터 웨어하우스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 스케줄러는 에어플로우를 활용했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붙는 리데시와 그라파나를 활용해서 장표를 이제 만들어내고 했는데요. 사실 빅쿼리를 왜 썼냐라고 하면 돈 때문입니다. 그 GCP에서 이제 크레딧 프로그램을 줬기 때문에 초반에는 저희가 비용을 절감하고자 빅쿼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고 사실은 요 스트럭처에서는 사실 그래도 강력하게 저희가 잘 썼다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이제 한 1년 정도가 지나면서 여러 문제가 생겼는데 이제 데이터 이동량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는 이중 트래핑입니다. 당연히 이제 AWS에서 데이터가 생기는데 그것이 GCP로 넘어왔다가 그렇게 해서 나온 데이터가 다시 AWS로 넘어가는 불필요한 트래픽이 지속적으로 발생했고 이게 이제 데이터 양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조금은 부담스러운 금액이 되어버렸고요. 그 다음에 빅쿼리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그러니까 컴플리트리 서버리스라고 이제 쓰는 사람은 아무것도 고민하지 말고 쿼리만 던져라는 시스템이죠. 이게 이제 사용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제 그 서버의 스펙, 그러니까 사용되는 비용을 저희가 제어할 수 없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모니터링을 걸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걸 확인하는 방법이 꽤 어렵고 그래서 거의 사후에 이제 저희가 이 비용에 대해서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를 많이 겪게 되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저희가 이제 에어플로우라는 스케줄러 안에 ETL 로직을 모두 포함하고 또 리데시와 그라파나에서 쿼리를 돌리고 또 데이터 사이언스 팀은 데이터 스펠이나 이제 각종 그 분석 툴을 통해서 본인들의 또 코드를 관리하다 보면 리포가 일단 제각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팀들 간에서의 네이밍 컨벤션, 점점 이제 코드들이 각 팀마다마다 이제 사이로가 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보면 같은 데이터 조직이지만 서로 생경해하는, 서로를 되게 낯설어하는 상황이 점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빅쿼리와 에어플로우예요. 빅쿼리 자체가 일단 웨어하우스 솔루션이기 때문에 SQL이 기본이고 구글 큐엘, 그다음에 이제 파이썬을 지원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SQL밖에 지원이 안 된다는 점, 그리고 에어플로우가 그 주는 이제 그 프레임워크라는 어떤 무거운 부분,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기본적인 파이프라인을 하나 만들어내는 행위가 점점 이제 리소스를 좀 많이 소비하는 형태로 저희 쪽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가 항상 고민이었습니다. 뭐 이런 문제들이 직면했고요. 사실은 이제 가장 큰 이제 문제에 직면한 건 크레딧 프로그램이 끝난 겁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빅쿼리를 어떻게 보면 무료로 사용하다가 이거를 갑자기 다운하고 이제 청구서를 맞았는데 아 이거 안 되겠다, 바꿔야 되겠다 라고 이제 저희가 느끼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코드를 저희가 이제 작년 한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저희가 다 뜯어 고쳐서 다음과 같은 아키텍처로 다 바꿨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득을 좀 봤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면 당연히 이제 GCP를 버렸기 때문에 네트워크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점이고요. 이제부터 말씀드릴 점들이 이제 좀 이제 데이터브릭스의 이점인데, 그 워크스페이스라고 불리우는 한 개의 통합 그 필드에서 보시는 저 5가지의 기능들이 모두 움직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저희가 컴퓨팅 클러스터에 대한 스펙을 먼저 설정할 수 있고, 그것이 벗어나지 않게끔 이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빅쿼리 때 느꼈던 그런 우발적인 이제 예상치 못했던 그런 스파크성 비용이 굉장히 발생하지 않아서 저희 입장에서는 모니터링도 편리하고 그다음에 비용을 조금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또 이제 그 각각의 5가지의 기능들이 뒤에 가서 설명드리겠지만 한 개의 워크스페이스라는 리포 안에서 서로 공유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냥 같은 공간에 있는 코드다 보니까 이 5가지의 영역, 물론 적인 5가지면 아무튼 사이언스와 엔지니어 그리고 애널리틱스 팀이 서로 이제 그 장벽이 허물어지는 상태로 서로의 그 코드를 너무 쉽게 이제 코드를 공유하며 엿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효율이 좀 증가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그 데이터브릭스의 이제 노트북이라는 아주 강력한 기능은 굉장히 다양한 언어를 지원합니다. 또 그 안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언어들이 한 개의 파이프라인으로서 이제 쭉 실행되는데 전혀 이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유연하게 파이프라인을 짜고 그것들을 관리하는 데도 굉장히 쉽다. 이런 장점을 좀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좀 더 이제 저희가 이 구조로 바뀌면서 저희가 좀 겪었던 부분들을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사실 에어플로우를 통해서 JDBC 스냅샷성으로 배치로 ODS를 동기화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결국 그 데이터브릭스로 넘어가면서 빈로그로 저희가 전환을 했고요. 그러고 났더니 그렇게 큰 로드가 들지 않는 그냥 링거 스냅 하나만으로도 이제 ODS 테이블 동기화를 배치로도 돌렸다가 또 스트리밍으로도 돌렸다가 그렇게 큰 무리 없이 ODS 동기화를 우리가 입맛에 맞게 자유자재로 그 동기화를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점이 굉장히 저희한테는 굉장히 큰 그 변화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 S3의 이제 빅로그 데이터들이 계속 쌓이고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스트리밍으로 이제 메달리온 아키텍처를 꾸리고 있지만 사실은 저희 회사는 IoT 디바이스들이 많습니다. 전국에 한 15만 대가 거의 초단위로 올리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데이터 변화가 굉장히 많고 실제로 서비스를 운영하다 보면 이제 그 데이터 정확성에 대한 이슈가 항상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메달리온 아키텍처 앞자락에 raw 스키마를 하나 더 붙여서 모든 빅로그 프로세스를 그냥 인서트하는 형태로 업앤다운의 형태로 그냥 쫙 담아놓는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 둔 채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메달리온 아키텍처를 풀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개발팀이나 뭐 CX팀이나 혹은 데이터팀이나 이 데이터를 보고 그 데이터가 중간중간에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정확성 그리고 디버깅이 가능하다 보니까 확실히 저희가 이제 운영하는 면에서도 도움이 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메달리온 아키텍처의 앞자락에 하나를 더 붙여서 쓰게 됐다는 점.
네, 저희가 현재 지금 쓰고 있는 스키마 운영 방안.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워크스페이스 하나에 모든 걸 다 담는다는 뜻입니다. 제 이메일을 크게 나오는데 사진을 찍으시면 네, 그 지금 화면을 보시면 진짜 실제 제 워크스페이스입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대시보드, 그 다음에 지니 스페이스, 노트북, 뭐 ML 모든 코드들이 그렇게 별다른 타입이라는 이름으로 구분된 채 그냥 한 공간에 쌓여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개인적인 생산성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무엇보다 제가 이게 제일 좋다고 느끼는 건 그 옆에 보면 내 팀 동료의 워크스페이스를 그냥 손쉽게 들어가서 볼 수 있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렇게 크지 않은 조직에서 엔지니어와 애널리틱스와 그다음에 사이언티스트들이 이 코드들이 사실은 점점 이제 그들만의 컨벤션을 가지게 되는 거. 이게 제가 좀 지향하고 싶었던 부분인데, 이 워크스페이스 하나로 통합을 하다 보니까 그냥 엔지니어가 그냥 애널리스트의 그냥 쿼리를 들어가서 보게 되고, 또 사이언티스트가 엔지니어의 코드를 들어가서 보게 되고, 이렇게 조금 문턱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어서 꽤 코드가 되게 쉽게 공유되고 점점 이제 유니파이드 된 코드 리포를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노트북입니다. 이 노트북 안에 보시다시피 한 4가지, 5가지 정도 언어를 지원하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어떤 장점이 있냐면 노트북 하나가 결국 파이프라인 하나가 되는 거고, 여러분 많이 쓰시는 파이썬 노트북 같이 그 안에 셀 단위로 인해서 각각의 흐름들로 이제 그 로직이 흘러가는데, 그 로직이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랭귀지일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뭐 R2 썼다가 그 다음에는 또 파이썬을 썼다가 다시 스파크 썼다가 SQL 썼다가 이런 식의 아주 자유자재로 이제 언어를 뿌리고, 사실 생각해 보시면 그 에어플로우만 하더라도 이 흐름을 구현하려면 사실 태스크를 다양한 종류로 이어붙이고 거기에 수반되는 코드들이 굉장히 많이 붙기 마련인데, 아무튼 노트북이라고 하는 이 방식은 굉장히 그런 면에서도 효율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바로 위에는 SQL로 뷰를 만드는 걸로 시작을 했다가 바로 밑에서는 파이썬으로 또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이 노트북이라는 하나의 단위를 결국 그 파이프라인으로 이제 관리하게 될 수 있으니까 효율이 굉장히 올라갔다는 뜻입니다. 뭐 같은 맥락입니다만 그 보일러플레이트, 그러니까 불필요한 프레임워크 코드가 많이 줄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저 검은색 화면이 저희가 쓰던 에어플로우 쪽 코드인데, 지금 보시면 셀렉트라고 하는 저 우리 ETL 로직이 처음 등장하는 라인 수가 48번째. 즉 11번째부터 47번째까지는 에어플로우 프레임워크가 요구하는 코드고, 실제로 로직이 요구하는 그 로직에 대한 쿼리나 코드는 48번째에서부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엔지니어 출신이기 때문에, 그리고 에어플로우 자체를 거의 10년 가까이 썼기 때문에 에어플로우가 얼마나 강력한 툴이고 또 저한테도 익숙하지만, 사실은 애널리스트 분들이나 사이언티스트 분들은 이 에어플로우라는 프레임워크가 주는 그 중압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엔지니어들이 만들어 놓은 이 ETL 파이프라인을 이제 본인이 들어가서 감히 그걸 들여다볼 수 없다라고 생각하거나 되게 무서운 영역이라고 여기기 마련인데, 아무튼 그런 것도 사실 이것도 일환이라고 할 수 있죠. 파일을 열었는데 내가 원하는 ETL 로직은 49번째 줄에 있고 그게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런 부분들이 좀 에어플로우가 가지는 조금의 단점이라면, 보시다시피 그 데이터브릭스의 노트북은 파일을 열자마자 그냥 로직부터 바꾸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유지보수하는 관점에서도 얼마나 이게 효율적이고 그 시간이 단축되느냐에 대한 부분으로도 장점이 매우 명확하게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제가 이거 한번 쭉 저도 훑어보니까 너무 데이터브릭스 직원처럼 제가 자랑만 늘어놓은 것 같아서, 이제는 조금 제가 겪었던 교훈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빅쿼리에서 에어플로우, 그러니까 빅쿼리에서 데이터베이스로 넘어올 때 느꼈던 부분인데, 결국에는 잡을 서밋하다 보니까 서버가 뜨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대수냐라고 하지만, 사실 저 앞에서부터 디펜던시를 밟고 온 이 ETL 로직에서 하나가 5분이 늦어지면 뒷자락에서 문제가 생기고, 하나를 그냥 5분을 땡긴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이제 앞에 걸 다 바꿔야 되는, 저희가 이제 개인적으로 요거에 이제 짧게나마 이제 그 이슈로서 저희가 요 부분은 같이 한번 공유를 드리고요. 사실 요거 얘기하면 서버리스 쓰면 되지 않아요? 라고 하는데,
실제로 서브리스도 잘 안 뜰 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저희가 한번 겪었어요. 그래서 서버리스인데 왜 자기 안 돌지? 그랬는데 거기 빨간색 마크가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가끔 서버리스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냥 문자가 한번 넣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사실 데이터브릭스에서 이제 교훈 챙겨야 될 점은 사실 비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체 이제 자유도가 높다 보니까 그 저기 제목처럼 덮어놓고 쓰다 보면 이제 어느새 이제 비용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이 밑에 있는 라인이 저희가 POC를 진행했던 시작부터 끝까지 저희가 데일리로 얼마나 비용이 나왔는지에 대한 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그냥 썼어요. 사실 그 데이터브릭스에서 POC 비용을 지원하지 않았으면 대표님한테 끌려가서 좀 났을 겁니다. 그래서 저 빨간색 포인트들이 그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잡과 클러스터의 종류의 조합을 계속적으로 바꿨던 시도들이고요. 그래서 저희 써있다시피 이제 최적의 그 잡의 최적의 클러스터 조합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모니터링하고 그거에 대한 조합을 계속적으로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그 조합을 찾았다고 또 손을 놓으면 안 됩니다. 당연히 데이터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이 화살표 보이시죠? 그걸 또 놓다 보면 진짜 가랑비에 옷이 젖어서 어느 순간 요금이 2배가 되는 경우를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번 PPT 만들면서 요트피가 또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엔지니어 팀한테 이거 좀 잡아달라고 지금 얘기를 해놓은 상태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끊임없이 이제 모니터링을 그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 네, 뭐 여기까지 짧게 일단 저희가 마이그레이션을 하면서 이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는 대만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비용이 절감됐어요. 한 30%에서 40% 가까이 절감이 된 상태고 말씀드렸듯이 워크스페이스라는 하나의 통합된 그 리포로서 팀을 아우르는 이제 굉장한 생산성이 저희한테 이제 왔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그 워크스페이스라는 게 또 SSO가 붙음으로써 접근이 너무나 쉽기 때문에 그 전사, 꼭 비개발팀, 데이터팀이 아닌 분들한테도 쉽게 접근을 해서 SQL 에디터를 좀 뒤져볼 수 있도록 저희가 그것들을 오픈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또 그렇다 보니까 운영 효율도 증가했다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지만 아까 워크스페이스를 하나로 통합하면서 저희가 그래프 하나 사용률도 굉장히 낮췄고 그래프 하나는 지금 거의 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스 팀에는 데이터 스펠을 지금 지원을 끊을 생각입니다. 반발은 있지만 아무튼 운영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운영 효율이라는 부분에서도 확실히 저희는 도움을 얻었기 때문에 꽤 성공적인 마이그레이션이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한 8개월 정도 소요가 되면서 마이그레이션이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부터 저희가 이제 할 거는 이제 본격적으로 데이터브릭스를 좀 활용할 계획입니다. 사실 이게 첫 그 시나리오 때 적어놓은 거지만 이미 몇 개 실현된 것도 있는데 어쨌건 저희가 이제 ETL, 그러니까 빅로그로부터 시작해서 메달리언 아키텍처 브론즈까지 들어오는 이 구조를 이제 어떻게 손쉽게 이제 활용할 것이냐. 사실 이 파이프라인은 사실 모든 회사의 문제죠. 그래서 이거를 저희 내부적으로도 뭔가 일종의 파이프라인으로 딸깍하면 원하는 데이터가 동기화될 수 있도록 풀어가볼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ISMS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머리가 지근지근한데 그것 또한 이제 이 데이터브릭스를 통해서 굉장히 손쉽게 적어도 데이터적인 부분은 통과될 수 있다고 알고 있어서 저희 5분들 해볼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핫한 GenAI 쪽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비개발자, 그 다음에 비데이터 인력이 그냥 그 NL2 지퀄이라던가 혹은 그 지니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손쉽게 조금 데이터 팀을 괴롭히지 않고 데이터를 그들 스스로 소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데이터브릭스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사실 가장 강력한 이유 중에 하나죠. 머신러닝이 쉽다. MLflow를 통해서 사실은 저희가 이미 여기서 한 2가지를 ML로 완료를 해놨고요.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저희 내부적으로도 이제 데이터브릭스 위에서 ML을 포함한 저희 서비스 제공이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천히 한다고 했는데 벌써 20분이나 남았네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